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물러나겠다며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말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너무 일찍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면서 초등 의대반, 7세 고시를 넘어 40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 인터뷰에서 어린이 사교육의 현주소와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어제와 어제 오늘 사이만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한덕수 전 총리 사퇴와 대선 출마, 민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시도, 결국 최상목 부총리 사퇴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대대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부터 하루 이틀 사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혼돈의 전국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전까지는 조금 쉬운 대선이다 이런 생각도 하셨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안심하고 안이하게 대처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네. 국민의힘도 후보가 확정되고 이러면 격차는 줄어들 수 있으니 긴장감을 갖고 가되 워낙 격차가 지금 나고 있었으니까 무난하게 선거 관리를 잘하면 되겠다 정도였는데 구도로 볼 때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있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설에 나오고 했지만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한 이 보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이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지금 경선 과정도 그렇고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탄핵 소추되고 한 곡이 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한 곡이 넘고 또 그 이후에 구속이 취소되고 또 탄핵 소추가 지연돼서 근데 이제 파면 선고로 이제는 좀 비상계엄 내란이 정리되고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안정적인 국정으로 가겠다 했는데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고요. 이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혼란은 사실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를 정치가 풀지 못하고 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방식 모든 걸 고소고발로 해서 결국에 그게 정치적 갈등이 초래돼서 비상까지 이어졌는데 그게 지금 또 결과적으로 보면 사법의 정치화 사법까지 정치 문제에 관여되는 이 결과가 엊그저께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져서 이 경계들이 완전히 허물어진 혼란을 회복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광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건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어제와 오늘 사이 전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는 침체돼 있는데 정치만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너무 역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역동적이어서 저 같은 정말 정치를 본업으로 하는 정당인마저 하루하루 뉴스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니까 사실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정치 상황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불편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뭐 현실 정치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사법의 정치화, 저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또 뭐 헌법재판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뭐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 같은 걸 보였던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면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자, 재판관들을 네,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의 대법원 판결을 판결 자체로 존중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논의는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금실 민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지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네요. 그 강금실 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윤석열 사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민주당 얘기는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개입했다는 건 사실 의도가 있다는 걸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법률가시니까 두 가지 질문 한번 묶어서 여쭤볼게요. 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 판결을 낼 수 있는데 파장을 의식해서 안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일반 국민들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판결 자체로만 볼 때는 어떤 판결이었다고 평가하세요? 먼저 네. 뭐 민감한 사건이니까 판결의 시기나 이런 걸 정치적 고려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심리가 됐고 선고할 정도로 성숙됐다면 당연히 판결을 해야죠. 그 결과가 특정 정치 세력에게 불리하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건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 상고 접수된 지 36일만, 네. 그것도 사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고, 사건 배당되고 심리하는 절차도 이례적인 게 아니라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소부에 배당해서 소부 심리를 거치다가 그게 판례 변경이라든가 소부 내의 이견이라든가 소부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소부의 주심 판사 주도로 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소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행됐고 쟁점이 갈려 있다고 하면 전원합의 심리는 1회, 2회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9일 만에 소부 심리는 사실 형식적 절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바로 이 대법원장 직권으로 네. 합의했다고 하면 이 절차가 충분한 심리, 신속성과 충실성을 기한 결론이라기보단 어느 결론을 내놓고 진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해서 할 만큼 됐기 때문에 판결했다기보단 이재명, 그러니까 대법원 사법부나 일부 법관들의 판단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혐의 사실도 재판을 받고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것은 1단계에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뭐 판결문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거죠. 판결문은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 이거는 흠결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법리 해석을 달리했는데요. 그 기준은 대법원이 정리해 놓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 해석이 어느 것이 더 올바르게 해석했냐를 보면 되는데요. 네.
양측면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뭐냐면 다소의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 뭐 대담을 통해서 말로써 표현된 것의 허위성 여부를 법원이 개입해서 일도 양단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네. 정치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침해된다는 이 묵시적 판례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 왔는데 오히려 이번에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은 그걸 정확하게 충실히 따라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판결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거꾸로 간 거예요. 그게 과거에 적용하던 방식으로 네. 이 사건의 법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이 판단을 왜곡시키는 정도까지 허용되느냐에 대해서 네. 대법원은 늘 그 균형을 잡으려고는 했지만 완벽하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고 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게 항소심 판결이고 그게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사실상 특정 목적을 가지고 변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단을 저는 뭐 수긍하기가 어려운 네. 판결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당연히 반대 네. 의견이죠. 예. 정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무척 중요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과 함께 아주 지고지순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잣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2020년에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그때 당시에 판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 판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뭐 권순열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그때는 그게 생방송 그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었던 거고 2심까지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논리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무죄를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논란이 됐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정도의 불법 행위다라고 판단한 거니까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법 적용을 까다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이미 벗어난 것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저는 보고 네. 2심 판결에는 2심 판결에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당 법조인 출신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심 판결과 워낙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거야말로 의도를 가진 네. 걸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고 그 사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 판단해라. 유죄 취지로 판단해라라는 방침을 준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이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법 카르텔이 진짜 사법 리스크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하는 거네요. 기본 스탠스는 민주당은. 뭐 매우 비판적이고 정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네네. 뭐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파기환송돼서 결국 다시 절차대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선고가 되면 확정이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이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중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그냥 정면 대응이고 지금 식은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네.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번에 대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다소 안이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내? 예.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너무 확신하고 있었다.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고. 그랬던 게 또 일찍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과연 그 2심과 다른 게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인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 이런 정도 7일 1, 네. 2심이 확연하게 법리 판단이 갈렸다고 하면
그 법리적 판단이 갈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인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 사건 기록을 통해서 그 법리적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이 어떻게 돼서 논리 구성이 돼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항소심을 번복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려면. 그러니까 9일 만에 나오면 항소심의 법리 적용에 법리 오해에 위법이 없다라는 쪽으로 거의 만장일치 합의가 됐으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봤죠. 그렇게 이제 봤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이제 대선 후보들이요. 뭐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 후보 다 이재명 후보 사퇴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유죄 확정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물론 이재명 대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유죄 확정 아니고요.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형사소송법에는 없고요. 민사소송법에 이제 파기환송됐을 때 환송재판부는 대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조항이 있고 네. 그걸 원용해서 형사재판도 판결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까 유죄 판결을 해라. 이 강제 조항을 준 게 아니고요.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파기환송 항소심도 사실심 절차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법리 판단에 이른 부분과 배치되거나 그 법리 판단을 달리게 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있을 경우엔 네. 변론 절차를 거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외가 드물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또 무죄 나오는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재파기환송도 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요? 가능하죠. 예. 예. 그럼 왜 이제 뭐 다시 뭐 그런 절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했으니까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처럼 간주할 단계도 아니고 더군다나 6월 3일 대선 일정을 상정하면 물리적으로 최종 심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재상고까지 예.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이번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인 7일, 네. 8일 파기환송심 서울 고등법원이 그날 판결을 해야 가능한 일정이어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하루 이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된다 할 정도로 당내에선 그런 여론도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유죄 확정이다 하는 게 네. 그 가능성상으로 볼 때는 이대로 대법원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나중에 헌법 84조 논란도 다시 불거지겠지만 여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치러야 되나? 네. 이런 부담을 국민이 안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본인은 3심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피선거권이 살아있는데 네.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과정을 전면 부인하면서까지 포기하진 않을 후보직을 거다.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최장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발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히스테리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누구보다 네. 대법원 판결을 잘 들어보고 읽어보니 이거 정말로 2심 고등법원에 갔을 때 분명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 양형과 관련해서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양형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양형 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 거고 아예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2심에서는 전면 다 부정하고 무죄를 준 거예요. 그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정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우리 집 앞에 떨어질 확률보다도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관련 얘기 이어갑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선거법 등 기존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정지되는지 공방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자, 저기 조기현 부위원장님, 헌정 테러 폭주 막아달라면서 어떤 용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냐면 셀프 사면, 자기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자기 손으로 직접 이거를 없애버린다.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선됐는데 이 자격 시비가 심화렸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사면을 한다. 사면이라는 여기서 사면이라는 용어는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 폐지를 사면은 통해서 제가 약간 상징적인 표현으로 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방식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 그 법안은 지금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태였고 허위사실 공표를 선거법 처벌 조항으로 준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활동,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 해서 개정 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아니더라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계속되고 있는. 근데 이게 형이 폐지되면 어쨌든 면소가 되고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본인의 어떤 그 범죄 혐의, 특히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다른 사람이 추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그 법률화를 통해서 혹시나 이후에 임기 중에 자격 상실의 문제를 대비한다? 여기는 사실 고민의 지점이 아니에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6월 3일 이전에 재법원 제3구의 결론은 나기는 어렵다고 하면 이 사건만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제 시작하는 재판도 즐비한데 그 재판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임기 내내 재판만 다니라는 얘기인데 헌법 84조가 불소추 특권의 소추를 규정한 거는 이 수사받아서 기소되는 단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그러니까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을 경우에 국정 안정성, 직무수행 안정성에 심각한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국가 전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거거든요. 당연히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학설의 거의 다수설인 거기 때문에 중지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론을 가지고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범죄자 이재명을 선거 때 또 당선이 돼도 자격 없다는 시비를 계속 걸 것 같으니 어차피 이 문제가 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형사소송법에 관련돼서 당선된 경우에 대한 재판 중지 규정을 아예 입법적 보완을 하면 학설에 의해 정리된 거를 법적으로 완성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광희 대변인, 여러 법률가들이 좀 갈리긴 하지만 가장 헷갈릴 때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소추는 검사가 기소하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표현을 쓰면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이게 독재다. 이게 바로 히틀러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 앵커께서 셀프 사면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실제로 추진 안 하란 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금 헌법 84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또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다수설은 그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것으로 호도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수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비근한 예로 2017년에 똑같이 홍준표 후보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친민주당 성향의 헌법학자들이 다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8년 지난 다음에 홍준표라는 이름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이제는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는 거냐 이렇게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84조의 의미는 조기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불소추 특권을 갖는 것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법 리스크에서까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주석서에 보니까 홍익대 법학과 교수인데 제가 전함을 모르겠는데 장 교수님이거든요. 네네. 그럼 헌법 주석서 썼을 때도 이거 헌법 그 소추와 관련해서는 불소추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헌법 주석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정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조금 지난 화도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나면서 부근 정체가 심하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도 계양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대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만 10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목포 쪽은 동서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또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고정 3터널 입구 부근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고흥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 출마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선 출마 공식화했는데요. 뭐 이게 요점은 보니까 개헌 반드시 이루고 3년 차에 물러난다.
뭐 관세 국민통합 뭐 이런 거 가장 잘할 사람이 자기다. 통합을 또 강조하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대한민국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한덕수가 해낼 수 있느냐? 50년 공직자로 자라온 나의 인생을 봐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출사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퇴임의 면에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심. 그러니까 이미 사실 뭐 출마 결심해놓고 어제 사퇴의 별을 밝힌 거니까요. 네.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들어서신 거고요. 출마 메시지 중에 뭐 강조한 것이 3년 임기 단축 계엄하고 이 통상 뭐 문제 해결하고 국민통합도 약자의 동행 얘기했는데 이 본인과 사실 가장 거리가 멀거나 이 본인의 이미지로 국민을 설득하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임기 단축 개헌이요. 개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국정 대혼란이 됐고요.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서 안정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3년짜리 임기 대통령을 뽑자고 하면 그것도 본인이 그 비상계엄 내란에 책임 있는 정권의 총리를 했던 분이 그걸 개헌 명분으로 삼아서 3년 임기 단축을 한다고 한들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지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두 번째, 통상 문제 해결에 대해 최근 베센트 미 재무장관 한 얘기 들어보면 통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가적 짐을 떠넘겨 놓고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지난번 미국에 있었던 2+2 회담에서 베센트가 회담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빨리 어떤 성과를 내서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봤다. 네. 이게 물론 명시적으로 이거 제가 잘해서 이거 가져가서 제가 대선 때 당선돼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엔 본인들이 급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중에 한국인데 일본하고 하고 있는데 먼저 가서 지금 미국이 보기에 흡족한 최선의 안을 갖고 와서 대화 제의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을 해놓고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냥 과거에 통상 전문가였으니까 지금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 지금의 한미 통상협정에 지금 난관을 초래한 당사라는 면에서 이 부분 역시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어렵고 네. 국민 통합이나 약자의 동행도 실패한 정권의 지금 국무총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좋은 말을 나열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선 후보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오늘부터는 내리막길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이 없다면 이 길을 가다고 결단했지만 그 길은 이미 끝이 보이는 길일 거고 네. 오래 가지 않을 거로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걸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 뭐 비상계엄은 뭐 객관적인 얘기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출사표 약간 뭐 차별성이 있었습니까? 일단 발언에 앞서서 아까 그 헌법 84조 주석서를 쓴 분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였고요. 2010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네. 헌법 주석서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후보라고 해야겠죠. 이제 전 총리의 그 대선 출마가 네. 사실 얼마나 국민적인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 이제 무소속이니까 네.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나타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무소속으로 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접으시고 이제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오셨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리라 이렇게 무소속으로 계속 가실 건 아니라고 뭐 대부분 생각하고 네,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개헌 후 대선과 미국과의 관세, 국민 통합 이 부분은 본인이 기존 정치인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화두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헌 후 대선에서 3년만 하겠다. 이 부분은
다음 총선과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한 건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아주 차별화가 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개헌에 관한 진정성에 있어서는 한덕수 후보의 진정성이 더 클 것이다라고 유권자들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동안 정치를 안 했었고 또 지금 신체적 연령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많다 보니까 3년만 하고 자긴 징검다리처럼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 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출사표를 결국은 던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 짤막하게. 결국 뭐 이길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는 본 건가요? 많은 정치평론가 분들은 약간 등 떠밀려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견제 심리로 친윤들의 권유를 많이 받아서 나오신 거 아닌가라고 평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 평가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결국 의지가 중요한데 그 권한대행을 그만두면서까지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의 결론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차원의 그 결론은 용기는 존중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헌법 주석서 네. 그게 이제 이 공식적인 학계의 견해, 이 법제처의 견해인 것처럼 자꾸 인용을 하시던데 그 헌법 주석서는 법제처가 한국 헌법학회 용역을 줘서 발간한 책은 맞는데요. 네. 2016년에도 박근혜 이 탄핵 정국에서 그 부분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도 그때 그 부분에서 다뤄져 있어요. 장원군 교수가 쓴 부분에. 그때 법제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헌법주석서는 헌법주석서 84조에 관한 부분 헌법학회 소속 장원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수정 없이 발간한 것이고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 학자의 견해를 수정 없이 그냥 수록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장원군 교수의 이 견해가 학계가 공적으로 다 인정하거나 우리나라 법제처가 인정한 공식적인 법 해석은 아닙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그 대행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할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탄핵 표결에 들어가서 사퇴했고 그래서 이제 대대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체제가 됐는데 뭐 국민의힘 막 이거 화풀이 탄핵 아니야 이러는데 최상목 탄핵 표결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 이거는 한 이유가 뭡니까? 탄핵을 하는데 뭐 그걸 20번 했건 30번을 했건 공직자를 탄핵하면 정치적 부담 당연히 있죠. 그걸 화풀이 보복으로 탄핵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민감한 선거 국면에. 탄핵이라는 건 역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 분명한 사유가 있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3월 21일인가 이미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때 12.3 비상계엄 내란 예비비 확보 그 쪽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 기능 마비 입법회의 같은 비상기구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실행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마은혁 또 뭐 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위원 입법회의가 분명히 있다고 봤고 그 사유로 탄핵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 이런 걸 고려해서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탄핵에 의한 절차는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정적 계기는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합니다. 선거까지 이제 30여일 남았는데 최상목 대행이 누굽니까? 한덕수 대행 밑에서 이번에 2+2 통상 협상을 했고요. 가장 지금 이 국면에서 한덕수 대행과 더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를 수습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이 내란이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감추기 위한 행동을 계속했던 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하면 대통령 대행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리가 되겠냐. 통상협상에서 지금처럼 국가적 전체 이익을 위한 협상의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냐. 그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은 한덕수 대행이 대선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하면 통상 협상조차 대선용으로 이용해서 어떤 대선 전에
뭔가 만족할 만한 뭐가 나온 것처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차장목 대행은 탄핵돼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네. 검찰총장 역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에 항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든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관련성 등 탄핵 사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역시도 계속적 국정홀더는 우려한 일부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안 했던 것뿐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이 선거를 관리하고 또 공직선거법 관련된 기소나 수사 절차를 이 국면에서 진행할 경우에 네. 과연 공정한 관리가 되겠느냐. 기왕에 존재하는 탄핵 사유와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말씀입니다. 자, 정광훈 대변인. 예. 어쨌든 31번째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마도 이게 뭐 기각될 게 뭐 거의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여권이 아니라 어쨌든 보수 진영에선 나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좀 역풍을 고려하고서라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번에 이루어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네. 이것은 인과관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법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외에는. 네. 이게 오후 3시 20분에 있었던 거고 최상목 대통령 경제부총리죠. 권한대행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네.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밤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3월에 발의는 됐었지 우리 당과 이런 반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하겠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번 본회의도 사실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이런 목적으로 소집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당하자마자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것과 관련해서 보복성 탄핵이 아니다. 화풀이성 탄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권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오늘 이재명 후보 어디 민생행보 갔던데 거기서 만난 시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텔레비 보기가 싫다. 그렇게 탄핵 자꾸 하니까 극단적으로 대립하니까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시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는 그 밑에 이른바 충신임을 자랑하고 싶은 간신들이 네. 알아서 나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 이거에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많은 역풍이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보수 진영으로 와서 오늘까지 그 투표를 해가지고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으로 선출이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자, 누가 이길 거냐는 질문은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안 드릴게요. 안 네. 드리는데 일단 누구 한 명이 될 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가 뭐 온도차는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네. 단일화가 그렇게 쉬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 이건 뭐 이준석 후보도 포함해서요. 그래야만 지금 일정 정도 여론조사나 모든 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돼 있죠. 네. 그러나 그 단일화 과정은 제가 생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단일화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른바 김덕수 캠페인을 했던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과정은 지난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려운 경선을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 김문수 후보조차도 네. 그렇게 막 쉽게 바로 단일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마지막 토론에서도 네. 양보라는 게 자기가 당원이 뽑았는데 명분 없는 양보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김재원 그 본부장도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과정이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도권을 놓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화 전망. 단일화 글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김문수 후보가 되면 일사천리로 되지 않을까요? 특히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 측의 요구,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요구가 있겠죠.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계속 가다 단일화할 경우에는 양측 다 이 예측 못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되는 후보가 한덕수 대행 총리가 될 경우에 기호 2번과 선거 자금 문제 때문이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룰 합의도 비교적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은 국민의힘 후보 편이잖아요. 5월 11일까지 안 될 경우에 한덕수 전 총리는 그냥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등록비도 있고요. 그 이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될지 모르는데 특히 한동훈 대행이 원칙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원칙적으로는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대선 이후까지 볼 때는 굳이 단일화하고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속내는. 네. 그러면 룰 협의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런 룰에는 합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11일 이전에 룰 정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여론조사 경선이든 뭘 하고 확정하고 등록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계속 룰을 가지고 이 딜을 할 경우에는 11일이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그즈음 여론 지형을 봤을 땐 네.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해도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숨가쁜 정치 일정을 어제 오늘 내일 보면 어제는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오늘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 그리고 내일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 네. 어떻게 보면 뭐 빅3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 3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뭐 사건이랄지 뭐 이런 그 행사랄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민심에 이번 연휴가 나흘이잖아요. 토, 일, 월, 화인데 내일 토요일 날 선출되면 한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니면 월화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화요일쯤 나오는 여론조사에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앞으로 한 달 남은 어떤 민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고비일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로 지지층이 더 뭉칠 것이다. 뭐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모르는 사람도 없고 뭐 이게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또 이런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새로운 계기를 삼고 있잖아요. 과연 파기환송, 한덕수 출마, 국민의힘 최종 후보 출마 이것들이 앞으로 그 연휴에 나올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세요. 지금의 추이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부 동요는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략 뭐 40%부터 50%대 가상대결에서 나오는 지지층에도 크게 영향은 없다. 그리고 일반 아직 이 지지율로 결정하지 않은 분들도 이재명 후보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3년째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법원 선고가 났다는 것은 다른 국면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네. 이 판결의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유력한 후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후보로서 결정되어 있는 행보를 통해서 나름 안정감을 주고 있고 이 혼란을 수습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게 장애가 돼서는 되겠느냐라는 여론이 더 강할 것 같아서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은 컨벤션 효과는커녕 계속 마이너스 경선을 하고 있는 듯 보여서 이 상대방의 사정과 우리 내부의 어떤 사정 이런 걸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추이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정광지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지지율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 그 유권자들의 이념 지형을 크게 나눠 보면 대략 뭐 많은 전문가들이 35%는 진보, 35%는 보수, 나머지 30%가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응집력, 그 결집력은 이미 굉장히 굳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번 판결로 인해서 동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나 여기에 붙어 있었던 그러니까 35%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었던 중도 표심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여론이 반영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보수 후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져서 네.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싸울 만한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면 네. 그때서부터는 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덕수 후보는 링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고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조기현 변호사 예상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제3지대에서 후보로 활동했던 분들의 전력을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광재 대변님은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당장 한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네.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중도 진영에 있는 대략 뭐 숫자로 얘기하면 한 15% 정도 되겠죠. 예. 네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남주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2년 전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된 남주. 기대했던 초등학교 입학 대신 왕복 4시간 거리의 병원을 오가는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건강했던 몸은 점점 야위었고 씩씩했던 목소리도 예전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마무리된 후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 아이 간병으로 일을 놓은 아빠와 작은 식료품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인 엄마는 더 이상 빚을 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초조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남준의 가족. 남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그동안 달디단 봄비가 어제까지 지나면서 메말랐던 날씨에 도움이 됐고요. 고온 영상도 꺾이면서 오늘 기온은 평년을 밑돌았습니다. 아직도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인데요. 이들 지역은 계속해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고온 현상이 꺾이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8.5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3.7도 낮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이제 쭉 긴 연휴가 이어질 텐데 당분간 낮에는 큰 더위가 없이 대부분 20도 안팎의 선선하거나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 소식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3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 대구가 15도에서 16도 선을 유지하는 등 대부분 역시 2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늦은 밤까지 흐려진 하늘 속에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먼저 떨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10mm가 대부분이고요. 또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남부지방, 오후에는 제주에 비 예보인데요. 이들 지역은 5에서 40mm의 강우량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파기환송 사건의 소송 기록을 서울구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형사 7부에 배당됐고 첫 공판은 5월 15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강원도 접경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GTX를 타고 수도권 시민들과 만났고 한동훈 경선 후보는 부산, 경남, 서울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개헌과 임기 3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 시도를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도 어린이날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가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지고 학원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어린이들. 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우리 사교육 이대로 좋은지 얘기 나눠봅니다. 신소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교육부 자료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다.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학교 급별로 이제 봤더니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교육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원래 학교 교과 수업 보충, 그리고 입시 대비나 선행, 그리고 여기에 초등 같은 경우 특별히 돌봄 목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원래 사교육 참여율로만 보면 원래 초등이 제일 높았는데 최근에는 뭐 다들 맞벌이 하면서 뭐 피아노, 태권도장 이런 데서 이 돌봄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 중고등 때 하던 입시 대비 사교육을 이 초등부터 선행으로 다루는 상품들이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퍼졌는데 작년에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초등의대반 같은 상품들을 전국 단위로 좀 확산된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입시 대비하면 이건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이건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가 봐요. 자, 사교육비 총액도 살펴봅니다. 역시 초등학교가 13조 2천억 원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 7조 8천억 원, 고등학교는 8조 1천억 원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언뜻 생각하면 입시가 임박한 고등학교 사교육비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훨씬 많은 이유. 왜냐하면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또 비싸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초등학교가 더 이게 금액이 많을까요? 일단 초등은 학년 개수가 6학년까지라서 아무래도 이 학년별 지출 규모 총합도 제일 좀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초등이 좀 늘어난 이유들이 있는데 네. 보면 이제 초등은 사교육 초등이 중등에는 없는 이제 돌봄 목적 사교육이 좀 추가되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사교육 목적이 입시 대비에 좀 집중되고 네. 또 사교육에 참여할 아이들만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상 보면 성적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사교육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은 이 초등 시기에 입시 부담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좀 보편적으로 사교육을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뭐 사교육의 목적이랄까 분류랄까 하는 세 가지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과서 보충이라든지 두 번째는 입시 대비 선행이라든지 세 번째 약간 돌봄의 차원 이런 거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그 두 번째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뭐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통계 얘기 좀 해봤는데 이번에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세 고시란 말이 있고 뭐 4세 고시란 얘기도 나중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여쭤보더라도 7세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데 그때 무슨 고시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초등 입학전에 한 만 5, 6세 아이들이 네. 수동에서 유명한 이 영어학원 뭐 빅10이다 뭐 빅3다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0월에서 11월쯤에 그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예. 그 수준이 너무 어려워서 이 7세 고시라고 불러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치르는가를 봤더니 이 대부분은 1차 지필에서 뭐 단어다, 듣기다, 문법이다, 뭐 독해다, 작문이다 이런 걸 보는데 5살, 6살 어린이들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네. 30분 안에 한 5개 문단 정도를 작문에선 써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또 그 네. 학원을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주는 뭐 프랩 학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그래요? 위한 학원들이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 7세 고시반이라는 게 어떤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시반인데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을 또 다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막 이게 훈련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그 유치원 조퇴하고 입시철에 네. 시험 대비 수업 듣고 유아들이 모의고사 쳐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대표님, 그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정말 있기는 한 건지 어디 서울 강남 지역에서 뭐 생긴 건가요?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네.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그 유아 영어 학원 네. 들어가기 위한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학원들인데 예.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한 2살 내지 3살 어린이들이 듣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와, 2살 내지 3살. 이건 약간 놀라운데요. 2살 내지 3살 어린이가 그러니까 어떤 영어 사실-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또 교육을 다른 학원에서 받는다. 네, 대소변도 아직 못 가리고 기저귀 차고 거기서 네. 알파벳 단어 쓰기, 문장 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아주 뭐라 그럴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제법 좀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4세 고시 시장은 이제 사교육 과열지구 대치동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갈수록 지금 어려지고 있는 경향성이 계속 나오는 거죠. 7세가 이제 4세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돌쟁이 고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아 사교육 실태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그걸 기반으로 이 해결 방안을 좀 우리가 모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 유아 사교육은 통계 집계 자체가 정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초중고만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례 위주로 알고 계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제보도 받고 또 네. 일부 언론에서 또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러다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영어는 돌부터 해가지고 돌 고시 뭐 하고 조금 더 가면 영어를 이제 태교를 해야겠네요. 영어는 이미 사실 이미 영어 있어요? 전직 시장에 태교 그 6개월 임산부 대상의 그런 영어 프로그램들이 전집 이렇게 그 CD 틀어주고 네. 태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아, 진짜 있어요? 네. 와, 저희 그 산업은 무섭군요. 그렇죠. 자, 네네.
자, 책상보다는 한창 바깥에서 뛰어놀면서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고시생이 뭐 어쨌든 고시라고 부르니까 고시생이 되는 이런 현상. 일단 학부모들의 심리는 어떤지를 좀 알아봅니다. 자, 대표님, 학부모들은 왜 그렇게 사교육에 매달리는 겁니까? 일단은 남들이 대부분 다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표를 봐도 지금 초등아이들 10명 중 8, 9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에 대한 불안, 조급 이런 게 일단은 원인인데 네. 이게 자녀 교육의 종착지를 일종의 이제 기승전, 입시전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이 전략적으로 좀 일찍 사교육 대열에 세우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부모 세대가 8, 90년대 출생 세대예요. 네. 이 세대는 일단은 커나가면서 IMF다, 취업난이다, 또 비정규직이 굉장히 확산된 그런 경제적 불안 세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업을 얻는다. 이런 불안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도 투영이 되고 네. 그런 일종의 생존 본능이 자기 자녀도 더 이른 조기 경쟁에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내 자식을 먹고 살게 이렇게 딱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이제 한 자녀 가정이 많으니까 거기다 이제 막 집착을 하고 그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아는 것 같은 이 비교해가지고 이제 다 조급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뷰 다니고 그럴 때 현장 기자를 할 때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학부모들한테 하면 정말 부담은 되지만 남들 다 아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학원들의 마케팅도 부모들의 이런 심리를 더 부추긴다, 더 자극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입학 전 대비반, 영재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 강화반 이런 프로그램명 내세우기도 하고요. 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선행을 끝내야 중등학교 수월하다. 이런 말을 막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케팅. 자, 우리 신소영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지나친 상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교육 시장에서 판촉을 위한 영업은 자율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교육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아이들의 어떤 인지정서 발달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단계에 맞는 걸 팔아야 하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안 하면 뒤처진다 이런 마케팅은 부모들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고 네. 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교육 정상화법에 보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법적으로 엄연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처벌 조항이 없기는 한데 선행사교육 광고가 되게 만연해 있고 그래서 그만큼 사실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엄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는 우리 부모들이 좀 분별력을 갖고 다른 아이들 진도나 속도에 좀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네.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고 잘 맞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사교육인지를 기준으로 좀 걸러서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현행 진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예요. 네네. 그래서 사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아쉽다 이런 걸 좀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선택적인 활용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학교 교육 보완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 골라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워낙 막 본물처럼 나오니까 그게 또 선택하는 게 쉽지도 않고 남들의 좀 휩쓸리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사교육 업체들의 마케팅은 온라인에서도 공격적입니다. 유튜브에선 초등학생 학습법, 우리 아이 1등 비결 이런 식으로 학부모 브이로그, 사교육 광고 콘텐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들도 막 본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학부모들 인식 좀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광고들의 효과 측면만 광고가 될 뿐이지 네. 사실은 실패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광고는 늘 성공 사례만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고 학부모님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분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나오는 것들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이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야,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교육이 실제로 얼마나 학력 증진에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따져보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선행학습, 조기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 증진, 뭐 학습 흥미, 뭐 발달이랄까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이게 실증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한국교육개발원 국책연구기관에서 선행학습 효과와 관련된 논문 11편을 분석했는데 네. 그중에 9편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인식 속에서는 뭔가 미리부터 선행해두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니까 뭔가 애가 수업을 들을 때 자신감이나 아니면 참여도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인지발달 단계에 맞는 걸 배워야 되는데 네. 너무 앞당겨서 이걸 난해한 내용을 일찍 이렇게 배우니까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정작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학습 흥미나 학습 동기인데 그런 걸 일찍이 잃어버리고 번아웃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아까 뭐 4세, 7세 고시 이런 게 영유아기 사교육은 특히나 최근에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게 있는데 개수나 횟수가 사교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공격성, 뭐 불안, 우울, 문제행동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얻는 것보다 과도한 선행사교육은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도한 선행사교육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여러 가지 뭐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에 어느 정도 그 학습을 증진시켰는지 이것도 그 결과가 이렇게 불투명한 데다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습 흥미가 계속 오랫동안 좀 지속이 돼야지 애가 공부도 잘하고 흥미를 느끼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초장에 너무 힘을 빼버리니까 번아웃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위에 보면요. 실제 자녀들 대학 이제 잘 보냈다는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신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 학원 가더라도 꼭 선별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정도만 듣고 교육방송 잘 듣고 좋은 학습지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신소영 대표님 이 부분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이게 맹목적인 사교육 소비 풍조가 좀 있는데 거기 휩쓸리지 말고 저도 사교육을 꼭 영양보충제처럼 활용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네.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교는 그냥 시험 보고 친구 만나고 뭐 졸업장 따는 곳 요 정도로 여기고 학습을 아예 학원에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고 저기 학교는 사교 장소네요. 친구들 만나는.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마치 끼니처럼 뭔가 기본값이고 학습은 사교육으로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끼니 잘 챙겨 먹고 밥으로 안 되는 거를 영양소로 챙겨 먹는 것처럼 일단 기초 주 영양소는 학교 수업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학교 시험도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짚어볼게요. 먼저 정부 사이드입니다. 정부 쪽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사교육 수요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공교육 내시로 합니다. 자, 기초학력보장제, 교과 보충형 돌봄 강화, 늘봄 학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호응이 그렇게 막 열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한 측면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부 대책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을 계속 들고 나오니까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제 간 건데 지금 정책들을 보면 사교육에서 하던 서비스를 세금으로 공교육으로 드리는 그런 흡수 방식이나 대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안 줄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은 그대로 냅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이 교과 보충 사교육, 입시 대비 사교육, 돌봄 사교육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인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과 보충 사교육은 아무래도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학습
지적인 기능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뭘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학부모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학교가 정보를 제공하면 학부모님들 불안이 좀 덜하시거든요. 그거를 충족시키러 사교육을 가기 때문에 아이가 잘 배우고 있는지의 학습 성취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요. 또 입시 대비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상대평가 중심으로 과도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은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절대평가 입시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 네. 또 최근에 이런 과도한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어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대대적인 대학 체제 개편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사교육은 정부가 뭐 늘봄학교다 방과후학교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단지 값싸지만 양질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질적으로 좋고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돌봄 서비스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사실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소영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정보 제공, 학부모들 안심시킬 수 있는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확실하게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으면 아마 보여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없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래서 어쨌든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게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선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라는 걸 뭐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델인지 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구만의 것이 아니라요. 네.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은 사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해지원하는 그렇습니까? 사업인데 예.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25곳으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이건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제 학교에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한계가 있고 또 사교육 부담이 굉장히 큰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인데 그 수도권 지역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수요성에 일단은 좀 문제가 있고 저는 이렇게 사교육 서비스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사실 철친한 정책인 게 세금으로 사교육비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의 모델이라서 학교의 학원화가 초래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다? 맞아요. 공공연하게 입시 대비에 굉장히 최적화된 뭔가 반복적인 문제풀이 해주고 네. 사교육식 학습을 확대시키는 거다 보니까 우리 학교 교육이 본연으로 해야 되는 교육적 기능을 굉장히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많이 참여하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올해 네. 통계를 보니까 방과학교 참여도가 중학교는 18.6%, 고등학교 28%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교육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는 정부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신소영 대표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쭤봅니다. 작금의 초등학교 사교육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 제안 하고 계신 것 중에 좀 가장 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속진 선행 사교육 이게 확산세가 너무 가파라서요. 네네. 저희가 작년부터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초등 아이들이 이 고등 수준의 미적분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정상 교육 과정의 14배속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급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한 속진 선행 사교육이 더 이상은 이제 확산되면 안 된다. 그걸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하자. 네, 저희가 지금 국회 발의까지 이끌어냈고요. 네. 더 많이 통과되려면 더 어떤 의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경숙 의원실에서 네.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입시 경쟁이 점점 더 내려와서 이렇게 유아 단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과열된 입시 경쟁을 좀 꺼뜨리고 학교 교육 정상화되려면 대입제도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뭔가 처우격차 차별이 심하니까 이런 사교육 과열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 단체는 대학 입학 보장제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에 도달하면 대학 입학의 자격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자 2개 소개해 드립니다. 4222님이 아이들이 들로 산으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데 4세 고시, 7세 고시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8624님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사회성이 결여될 듯하여 심히 걱정됩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참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주변에 다른 가정 자녀 보면 영향받는 부분도 클 거고요. 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건 학부모들이니까 학부모들 인식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시야를 조금 더 길게 가져서 네.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는 이제 급변하는 미래에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갖추는지가 길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고유한 존재고 또 발달 속도도 다들 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행보다는 자기 아이들의 제마다의 속도에 맞춰서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관련해서 뭐 인식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사교육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도 우리 아이가 원하는 좋은 학교, 좋은 학과, 원하는 학과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마련하고 하면 좋을 텐데 역시 시작은 공교육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사교육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교육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건데 요즘 네. 아이들이 사교육을 전적으로 의존한 아이들이 뭔가 자기주도성, 뭐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갖춰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교육을 줄여도 또 없이도 가능한 길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꼭 뭐 의대 뭐 이런 특정 계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진로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진학 준비가 가능한 그런 입시제도 개편 반드시 필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채용 시장에서도 이런 학벌보다는 뭐 직무 역량을 더 본다 이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보다는 아이들의 진로 자체를 더 존중하고 자기 주도성을 좀 키워주는 방향의 인식 개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신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교육, 바람직한 교육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교육은 아이들 각자 고유한 생명력을 발견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지금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존중받게 하고 같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 정보 해킹되는 사고 발생한 이후에 SK텔레콤의 사고 대응 태도가 미숙하다. 이런 지적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 이런 조치까지 내렸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행정지도를 내린 건데요. 이 행정지도라는 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이 워낙 싸늘하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오늘 이걸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제재에 나선 이유는 해킹 사고 이후에 SK텔레콤이 유심카드 전면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유심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장에 가서 교체하려면 재고가 없어서 뭐 힘들게 예약을 해야 하고 공항 내 로밍센터 이런 곳에서는 뭐 대기 인파가 몰리면서 유심 교체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심카드 재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더 문제는 일부 대리점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유심카드를 교체해줘야 하는데 이 물량을 아껴뒀다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쓰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입자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는 해킹 사고에 따라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00% 보상 책임 방안도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오늘부터 대국민 1일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네. 오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모집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통신 회사 옮기는 사람들도 있던데 실제로 이탈 움직임 본격화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를 봤더니 네. 지난달에만 전월 대비 87%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는 하루에 3만 명 넘는 가입자가 이탈을 했고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달 28일을 보면요. 3만 4천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한 가입자의 60%가 KT로 옮겼고 나머지는 LG U+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이동통신 시장이라는 게 이미 가입자가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 가입자를 계속해서 유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입자를 서로 뺏는 그런 번호 이동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 그리고 이동하는 가입자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 다른 이동통신사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홍보 문구 없이 유심 해킹 이런 식으로만 홍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가 터졌으니까 우리 통신사로 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지키고 있던 이 1위 사업자 지위 이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또 뭐 어떤 초동도 조사 정도는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좀 네.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점검을 해봤더니 네.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한테 이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정부한테는 신고를 했는데 네. 정작 유출된 정보의 주체한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이라든지 유출된 시점, 뭐 유출 경위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다가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의 공지문만 올렸고요. 또 사고 이후에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긴 했는데 개인정보위원회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에 사과문 그리고 뭐 유심 교체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의결했는데 첫 번째는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당연하고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한테 신속히 통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대응팀도 운영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정부 조치가 내려지면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이거를 답변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개인정보위원회 점검 내용 보니까 뭐 공지문 올렸는데 마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 인식은 안 줄 수도 있겠죠. 약간 얼렁뚱땅 네, 맞습니다. 올린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홈페이지에 가서 사실 사과문을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개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뒤늦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국회 가서도 질타를 받고 뭐 이게 이제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건데 뭐 네. 물론 이게 사고가 발생 안 돼야겠지만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꼼꼼히 지켜봐야 되겠고요. 유심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혼란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유심 교체를 믿기로 하는 스미싱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네, 사실 요즘에 대리점에 하루 종일 유심 교체하러 온 인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약 접수 받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가 도착을 하면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예약을 받고 연락을 받은 뒤에 교체를 하러 가면 되기 때문에 대기를 하지 않아도 돼서 요즘에 이제 예약하려는 고객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한 스미싱이 등장을 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로 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이라면서 예약한 유심이 대리점에 입고됐으니까 본인 확인을 위해서 URL을 눌러달라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메시지는 가짜였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SK텔레콤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유심 교체 날짜나 뭐 장소 같은 것만 들어있고 링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게 되면 악성 코드가 감염된다거나 뭐 개인정보를 빼가는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눌러선 안 되고요. 특히 개인정보 입력하라는 URL에는 절대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유심 교체를 사칭한 사기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싱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차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김윤아 기자님은 교체했어요, 유심? 저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입니다. 다른 통신사여서 네, 다행입니다. 지금 보도만 하고 있는 거군요.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네. 계시겠네요. 자, 우리 김윤아 기자님은 다른 통신사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11일 만에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확정까지 됐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네, 정부안이 12조 2천억 원이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1조 6천억 원 늘어난 13조 8천억 원으로 통과가 됐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 통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2.8에서 3.3%로 늘었고요.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속도 굉장히 빨랐는데 11일 걸렸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사업들 보면 재해나 재난 대응에 1,000억 원 증액됐고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재생 사업이나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사업들 새롭게 운영될 걸로 보이고 또 AI 경쟁력 제고에도 1,000억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최대 7% 늘어나게 되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요. 최근에 건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8천억 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로나 철도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입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국회에선 이거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그런 개정안도 통과가 됐죠? 네. 전세 사기 특별법 여기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인 다음에 그 차익으로 피해자한테 금융이나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택들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LH가 사들여서 피해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특별법이다 보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됐었는데 2년 늘어나게 되면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이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요. 또 국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이건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셋집 구할 때 내 집주인이 이전에도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그 사고를 냈다. 이런 이력을 알게 된다면 미리 피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시한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이었습니다. 벌써 이틀 지났는데 의대생 10명 중에 7명꼴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의대생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유급이나 재적 절차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의대들이 지금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급 대상자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급이 확정이 되면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1학기에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기에도 복귀를 할 수가 있는데 의대는 일반 대학이랑 다르게 2학기에는 복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1년 단위로 짜여져 있어서 이번에 그 복귀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1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휴학을 했던 학생들은 지난해에도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2년 공백이 생기는 셈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제적이 되는 학교도 5곳이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교육부가 이 학교 5곳 1916명한테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교육부가 이 취합을 하는 시점이 7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는 7일 전에 만약에 이 학생들이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 제적 규모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거의 2,000명 가까운 규모가 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7일까지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신입생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과 1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입학했는데 휴학을 한 24학번, 그리고 올해 휴학을 한 25학번, 그리고 내년 신입생까지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의대교육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증원된 규모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업 듣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들은 이제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26학번 학생들한테 수강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좀 학칙을 개선하겠다. 이것도 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2사학번, 2호학번 학생들은 여기서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시 유급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빨리 복귀를 해야만 불이익이 없다라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휴. 아직 계획 없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뉴스레터 K가 대신 계획 세워드립니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꽤 오랜만인데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흘 동안의 연휴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다들 여행 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여행은 안 가시고.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꽁꽁 이제 이 연휴에 뭐 할까 하면서 숨겨왔던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그래요? 이제 오늘 뉴스레터 K에서 좀 풀어보려고 네, 그렇군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박희아 평론가님이 이제 음악부터 드라마라든지 전시라든지 공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추천을 해주실 텐데 먼저 음악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네. 권진아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The Dreamist라는 앨범입니다. 그래요? 이 앨범은 이제 드림에 EST를 붙여서 영어로 이제 최상급 형태를 최상급이네. 명명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최고의 꿈을 이뤄 나간다는 의미의 The Dreamist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네. 네, 이 권진아가 6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고요. 굉장히 이제 견고하고 자신만의 확장된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자, 그러면 권진아의 The Dreamist 타이틀곡 놓아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고요히 더 이대로 조금만 더 있을게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무엇도 남아 있지 않아 다 들어버린 줄게 없는 이 하루만 마음
이제 그만. 자, 음성 좋고 가창력 좋고. 자, 이 앨범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은요. 타이틀곡이 이제 재회와 놓아줘라는 더블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 권진아라는 싱어송라이터의 그 발라더로서의 면모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곡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더블 타이틀곡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뮤직비디오까지도 이제 같은 연관성을 주면서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볼거리이자 이제 또 들을거리로서 기능을 합니다. 하나의 서사로. 네. 자,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은 K-팝 전문 평론가시기도 합니다. 자, K-팝 음악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NCT 위시라는 또 아주 어린 팀이 있어요. 네, 이 굉장히 어리고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팀인데 두 번째 미니 앨범 팝팝이라는 작품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팝? 네. 팝이 두 번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다시피 네. 팝팝 튀는 듯한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6명의 멤버인데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도 톡톡 튀는 매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곡이고 네. 또 그 앨범이어서 한번 연휴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T 위시요. 네.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K-팝 그룹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박희아 평론가님도 작사가로서 곡을 발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곡이에요? 네, 이거는 템페스트라는 또 보이 그룹의 곡인데요. Only You Can이라는 이제 팬송이라고 해서 팬들을 위해서 부르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팬들을 향한 따뜻한 이 그룹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박희아 평론가님이 작사한 곡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템페스트의 Only You Can. 그래 마침내 끝없이 펼쳐진 이 사랑 가득 bloom 코끝이 간지러운 ways 널 향해 피어 It's the best way I know 저 밤하늘 가득 채운 빛나는 내게 너 falling Oh no 저 별이 쏟아진 순간 calling Only you can save me, save me, save me Isn't dream to you 어둠 속에 난 step into heaven 주말엔 문화 코너 박희아 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휴엔 뭐하고 즐길까 추천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 꼽아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네, 넷플릭스 시리즈죠. 네. 너무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연출 김원석 그리고 극본 임상춘인 이제 16부작 드라마고요. 네. 뭐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박혜준 등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죠.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가장 히트작 아닐까 싶기도 한데 주변에 보신 분들이 이런 가족 드라마가 내 취향일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 취향이더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뭐 분들도 있고 매번 울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평론가님은 어땠어요? 네, 저는 이런 굉장히 뭐 장르물이라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하고 아니면 좀 자극적인 내용의 이제 드라마들이 많이 흥하는 시대에 휴먼 드라마의 가치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봤어요. 휴먼 드라마. 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정서적으로 울림을 주는 콘텐츠가 굉장히 유효하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 휴먼 드라마 정서적 울림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가슴에 확 와닿는 그 장면이라든지 대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자식이 아빠와 이제 엄마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그들의 젊음을 먹고 이렇게 푸르게 컸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빠의 겨울에 녹음이 되었다? 그렇죠. 내가? 그렇죠. 네, 푸르러졌다라는 네네. 그런 청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 생각났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어떤 노고와 헌신과 이런 걸 딛고 우리의 젊음이 빛났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뜻의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되네요.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네. 자, 지금까지는 집에 콕 틀어 박혀서 즐길 수도 있는 음악, 드라마 이런 거 지금 알아봤는데 우리가 좀
연휴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 하나가 개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롬 뮤익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4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제 열리는 전시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합니까? 네, 인물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객들이 사실 이거 보면서 좀 놀랄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진짜 그래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모공, 주름, 검버섯, 귓속, 솜털 뭐 이런 것들까지 심지어는 뒤꿈치 각질까지도 세밀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공, 주름, 검버섯, 솜털, 뒤꿈치 각질까지 네. 이렇게 세밀하게 뭐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세밀하게 맞아요. 표현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롬 뮤익 이런 조각으로 어떤 걸 지금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네, 이 전시를 기획한 홍의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의 말에 따르면 네네. 뮤익의 작품은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보다는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주변의 인물들과 연계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아빠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요. 쇼핑하는 여인을 보고서는 갓 아이를 낳은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 식으로 전시장 안에서 이제 감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전시장 밖으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주변의 인물들 등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쵸. 죽은 아빠 통해서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를 쇼핑하는 여인을 보고서는 갓 아이를 낳은 친구를 생각하게 된다. 너무 따뜻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 작품이 있은 그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어떤 연상되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그 작품이 완성된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전시나 뭐 네. 그림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그 순간의 작품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작품에게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던가 우리가 그 서사를 또 상상해 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상력들을 발휘해서 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감상 방법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요.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서사도 보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도 네. 보고 그다음에 그것과 나의 어떤 연상되는 어떤 장면과 그쵸. 같이 연관지어 보면 더욱더 작품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롬믹의 조각 말씀해 주셨고요. 징그러울 정도의 그 사실적인 네. 그런 세밀한 표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5일 6일에도 5일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인가 봐요. 6일 화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하니까 모처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미술관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 추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오는 6월 22일까지 예스24 아트원 2관 대학로에 위치해 있는 공연장에서 이제 하는 네. 연극 프라이드라는 작품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예. 성소수자와 그들의 주변인을 중심으로 또 억압을 넘어서 사랑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용기, 노력 그리고 포용의 역사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라이드 그러면 어제 우리 자부심할 때 그 프라이드예요? 맞습니다. 아, 그럼 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분들인지 잠시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네. 올리버, 필립 그리고 실비아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요? 예, 예. 1958년과 2008년을 오가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두 시대를 오가면서 숙명적으로 반복되는 이 뭐랄까요 운명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이 인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요. 자, 나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공연으로 표출을 했다. 그런 뜻이네요. 네, 영국 네, 프라이드. 맞습니다. 프라이드 하면 옛날에 기아차의 조그만 소형차 이름도 프라이드였는데. 아,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우리는 왜 그런 게 상상이 되죠? 이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튼 이 프라이드는 자부심,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드라마나 영화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상대적으로 연극을 자주 보러 다니고 취미로 삼는 분들 적습니다. 네. 자,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은 일단 왜 연극을 보는지, 첫 번째는 왜 연극을 보는지, 두 번째 뭐 아무 연극이나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연극을 고르고 평가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연극이나 뭐 뮤지컬 같은 그런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그 현장성에서 오는 짜릿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공연을 한 번 본 공연을 또 보고 하는 관객들이 많은 거는 네. 그렇게 매번 달라지는 그 공간의 에너지라던가 배우들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우라 같은 거를 늘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도 그런 점을 좀 느끼러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대본의 개연성이라던가 연출의 세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연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롬뮤직전 얘기할 때도 나왔듯이 그 순간에 나한테 뭐 얼마나 필요한 그리고 또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네. 나의 상상력을 얼마나 확장시켜주는 작품인지를 고려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다른 연극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라 그런 말씀 같고요. 3253님이 연휴의 기대에 다양하고 말랑말랑한 즐거움으로 초대하는 주말의 문화 코너에 박수 보냅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다양한 취재 깊이 있는 소개 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비지스의 I Started a Joke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